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알테오젠 편입니다. 쉬바 R 알테오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오전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D&D 파마텍의 메시 약물 DD01의 24주 결과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12주차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던 섬유와 관련 바이오마커 엘프 스코어와 프로시3가 24주차에도 위약군 대비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DD01의 효과가 이어짐을 확인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우선 이 24주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원래 24주 결과는 회사에서 발표할 예정이 없었어요. DD01 임상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회사가 공시해야 되는 내용은 12주차 결과 그리고 마지막 48주차 결과입니다. 근데 이번 24주 결과는 회사에서 자신이 있었는지 자율적으로 돈을 들여서 혈액 바이오마커를 보는 검사였어요.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MRE 검사가 이번 검사 결과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고 원래 24주 결과에는 MRE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이상한 거 아니냐? 잘못된 정보다.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검사 결과에는 ELP 스코어와 프로시3를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바이옵시나 MRI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간의 섬유화 정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의 섬유화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엘프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12주차에 약 2.4% 감소를 보였는데 24주차에 마이너스 3.3%로 더 내려간 결과를 보였고요. 프로시3는 12주차에 마이너스 4%였는데 24주차에 마이너스 30%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두 수치 모두 간의 섬유화 정도가 진행될수록 높아지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DD01의 간 섬유화 개선 정도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메시 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메시는 F0부터 F4까지는 아니고요. F0는 염증이 없이 간에 지방만 있는 상태, 정상간 또는 마슬드 환자를 이야기하고 이제 F1에서 F4로 갈수록 간이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져서 그게 더 심화된 환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F4는 간경화 환자라서 우리 DD01 약물이 타겟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아니고요. 주로 우리 DD01이 고치고 싶은 환자는 F2, F3 간에 지방이 생겨서 그게 염증이 돼서 이제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데 이 환자의 바이오마커 결과가 P-밸류가 5% 이하로 나왔다. 우연히 그렇게 나올 확률이 5% 이하로 나왔다. 즉,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뭐다? DD01 투여 후 간 섬유화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DD01의 체중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4주 투여 후 전체 투약군 환자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6.4%로 확인됐다. 참고로 최근 메시 치료제 허가받은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죠. 메시 임상 3상에서 72주 투여 후 10.5%의 체중 감소를 보인 바 있으며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 임상에서는 68주 후 15에서 17%의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DD01 약물을 투여를 했더니 간 섬유화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본 것 이외에 체중이 빠졌다는 걸 확인했다는 건데 알아둘 게 이제 메시 환자는 그냥 비만 환자보다 체중 감량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단순히 뚱뚱하기만 한 환자는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체중이 잘 빠지는 편인데 이렇게 메시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이 그 환자들보다는 덜 빠지게 됩니다. DD01의 24주 투여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은 6.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72주 동안 투여하고 10.5% 감소가 나타났어요. 기간은 3분의 1 정도밖에 맞지 않았는데 이제 체중 감소는 거의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 DD01 약물이 단순히 이제 간의 섬유화 정도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고요. 특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DD01 24주 투여 후 당화혈색소, 이게 뭐라고 그랬죠? 혈당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당화혈색소가 마이너스 1.08로 세마글루타이드의 72주 수치와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DD01 약물이 뭐죠? GLP-1과 글루카곤의 이중작용제잖아요.
근데 글루카곤은 말했듯이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 즉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단독 제제예요. 글루카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DD01이 이제 11대 1의 비율로 글루카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혈당 개선에서는 GLP-1 단독 제제보다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화혈색소 수치를 봤더니 세마글루타이드의 무려 72주 수치와 유사하게 나왔다. 이 말은 뭔가요? 혈당 조절에서 DD01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DD01의 체중 감량 혈당 조절 효과가 위고비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간의 섬유화를 개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체중 감량 그리고 혈당 조절 이것까지 한 큐에 다 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결과였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결과 발표가 나오고 초반에 한 주가가 7에서 8% 정도 상승했다가 이제 지금 시점에 주가가 거의 한 마이너스 3%, 4% 정도 빠졌거든요.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결과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좋아야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빠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24주 결과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놨던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TLY 012를 위해서 이제 연구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증권사가 파토를 내는 바람에 새롭게 단독으로 이제 CB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발행 때문에 주가를 조금 누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은 한 점에 한 번만 올라오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오늘 내일의 주가 흐름은 신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결과가 분명히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다? 지금 DD01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나? 잘 되어 가시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설명 드렸다시피 DD01의 24주 결과는 DD01의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일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큰 그림, 큰 데이터만 보고 장기 투자를 쭉 이어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D&D 파마텍 뉴스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 이제 쉬바 아래서 다뤘던 펩트론 복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땅콩 알사탕,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 플랫폼을 제가 알사탕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념을 어느 정도 들은 후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읽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쓴 카무루스 대비 우위 기술의 이유라는 레포트였고요. 이 내용을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디포는 미립구 방식으로 이니셜 버스트가 없어 별도의 타이트레이션 기간, 젯바운드의 경우 20주가 불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알사탕 안에 땅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입에 넣었을 때 땅콩이 바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무루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카무루스는 땅콩 자체를 입에 넣어서 침이 달라붙은 후에 거기서 이제 땅콩이 새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땅콩이 입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스마트 디포는 그런 방식으로 알사탕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기 과다 방출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타이트레이션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쓱박이 나타나게 되면 이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투여할 수 없고 낮은 용량부터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타이트레이션 기간이에요. 원래 마운저류는 당뇨용 상품명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 비만약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20주 동안이나 타이트레이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사탕 기술을 이용하면 이 초기 과다 방출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하나의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 1회에서 주 월 1회로의 투약 편의성 개선보다는 이제 펩트론의 이 알사탕 기술이 유효성 부작용 개선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카무루스 계약이 일라이 릴리가 먼저 체결이 됐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거랑 이해 못하고 투자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IR부터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IR부터 공부하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R 없이 보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등짝 스매싱 맞는 거죠. 내가 IR부터 파라고 했냐 안 했냐. 애널리스트 리포트 네가 100번 10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니셜 부스트가 뭔지 모르고 쓱박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너무 불필요한 걸 많이 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저를 믿고 이번 알테오젠 편도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본 자료는 알테오젠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알테오젠 최신 IR이 엊그제 그때 나온 자료라서 정말 최신 IR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매수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하고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설명 과정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공자 입장에서 혹은 교수님처럼 하나하나 따지고 저한테 지적하시면 곤란하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 투자의 큰 흐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알테오젠 투자는 아래 5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동사의 기술은 경쟁자의 기술보다 뛰어난가? 세 번째, 동사의 기술에 대한 특허침의 이슈는 없는가? 네 번째, 하이브로자임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이 동사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주식은 지금 가격에도 매수할 만한가? 이 5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번 쉬바R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2008년 5월 13일에 박순재 대표님이 창업하신 회사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그런 회사입니다. 코스닥에는 2014년도에 상장을 했고 알테오젠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2018년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제 첫 번째 에로를 글로벌 10대 제약사에 진행하게 되고, 원래 2개의 자회사가 있었는데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로 이제 통합이 돼서 올해 5월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 아이럭스비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아일리아라는 오리지널 약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CHMP 공고를 획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에서 신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CHMP라는 곳에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권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고가 나왔다라는 건 유럽에서의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발 다가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이제 아이럭스비가 획득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IV를 SC 제형 전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알테오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알테오젠을 위한 단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 효소라는 개념인데 영어로는 엔자임이라고 하고요. 뒤에 ASE라는 말이 붙으면, 아제가 붙으면 이건 효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물질을 분해하고 바꾸는 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밀라제, 우리 침에 있는 아밀라제는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ASE 붙어 있죠, 아제. 그리고 리파아제, ASE 붙어 있는 이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듣게 될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 히알루로니다제 등이 이제 효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V 주사와 SC 주사는 무엇이냐? 이제 알테오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IV는 인트라비너스의 약자예요. 정맥 주사. 우리가 피곤할 때 뭐 수액 맞고 하는 그때 맞는 주사가 정맥 주사입니다. 혈관,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거고요. 이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액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간호사가 놓으면 한 방에 쑥 잡기도 하는데 조금 이게 초보 간호사거나 아니면 조금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이 잡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이처럼 이제 정맥 주사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뭐 카테터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캡도 들어가고 수액 줄도 필요하고 당연히 수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IV 주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혈관에 바로 주사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주사하기가 어렵고 비싼 단점이 있다. 이제 반면에 SC, 이제 서브큐테니어스라고 하는데 이건 피부와 근육 사이에 이제 주사를 놓는 거고, 이제 IV 주사에 비해서는 효과가 느리지만 이제 쉽고 쌉니다.
이제 시술자의 숙련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쉽게 그냥 주사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소모품도 덜 들어가고 병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CRI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게 Continuous Rate Infusion이라고 해서 지속 정맥 주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의 우리가 IV 주사를 맞을 때는 그냥 라인을 잡아서 거기에 바로 주사를 하는데 어떤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사를 할 수 없이 이제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때문에 수액에 넣어서 느리게 주사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배수관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제를 넣고 싶은데 그 세척제가 만약에 뭐 굉장히 독하다, 산성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 번에 많은 양을 배수관에 흘리게 되면 배수관이 다 녹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넣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사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액에 섞어서 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주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CRI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C 주사가 효과는 조금 느리지만 쉽고 싸다면서 그러면 모든 약을 다 그냥 SC로 주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직은 제일 겉에 피부가 있고요. 이 피부에 주사하는 거를 피내 주사라고 해요. 피하 주사랑은 조금 다른데 우리가 맞는 뭐 리쥬란 주사 그런 게 피내 주사의 일종입니다. 피부에다가 그냥 주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피내 주사라고 하고 피부 밑에는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사하는 걸 피하 주사.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있는데 여기에 주사하는 걸 근육 주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부터 피하 조직, 근육으로 이어지고 피내 주사, 피하 주사, 근육 주사로 이어진다. 피하 조직은 이제 지방 세포와 결합 조직 그리고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입니다. 왜 SC 주사가 어렵냐 하면 피하 조직은 세포가 있고 그 세포 바깥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고 그거와 연결돼서 뭐 모세혈관이나 림프관 등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주사를 했을 때 분자량이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크거나 항체 약물들이 이런 데 속하는데 용량이 많거나 포독성이 있다면 피하 주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히알루론산은 주변에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 끈적끈적한 겔을 만들기 때문에 이 큰 분자의 통과를 어렵게 합니다. 피하 주사를 어렵게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뱀에 물렸을 때는 굉장히 그 뱀독이 빨리 퍼지잖아요. 왜 빨리 퍼질까요? 뱀이 우리의 혈관을 딱 정해놓고 혈관을 딱 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리도 물고 팔도 물고 하는데 왜 뱀독은 그렇게 빨리 퍼질까요? 이유가 뱀독에는 결합 조직인 히알루론산하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을 물더라도 히알루론산 장벽을 뚫어버려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빠르게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만약에 히알루론산을 분해할 수만 있으면 피하 조직으로 주사를 하더라도 이 정맥 주사를 하는 것처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한화 팬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우리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인데 외야로 타자가 친 공을 이제 피하 주사 약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박혜민 같은 수비수가 만약에 외야에 뭐 5명, 6명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가 히알루론 해민이라고 불렀는데 이 약물이 이 외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그냥 다 잡아버리니까. 이 약물을 통과시키려면 그냥 정맥주사처럼 홈런을 쳐버리거나 아니면 이 박혜민을 뚫어야 돼요. 더 빠른 타구를 날려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곡의 벽으로 우리의 피하 주사 약물을 막는 히알루론산이 있다. 히알루론 해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히알루론이 다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히알루론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다라고 했고요. 우리 몸에는 총 5가지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이 효소가 존재합니다. 히알1, 히알2, 히알3, 히알4 그리고 pH20이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pH20이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는 다른 효소와 다르게 이제 pH라는 게 산성도거든요. 다른 4가지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는 pH3 그러니까 산성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이 pH20이라는 효소는 유일하게 pH7에서 8 중성에서 효과를 보이는 히알루론이 다제입니다. 이게 어디에 존재하냐면 정자의 머리에 존재하거든요. 우리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여행과 난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큐머러스 셀이라는 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나 펠로시다라고 하는 투명대를 뚫고 이제 난저와 만나게 되는데 이 세포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박해민,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역할을 pH20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 머리에 pH20을 이용해서 큐머러스 셀을 분해하고 난자에 쉽게 접근을 하게 만드는 게 원래 pH20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옆에 그래프에 보다시피 이제 다른 모든 히알1부터 히알4는 이제 산성에서 효과가 극대화됐다가 pH 4.5를 넘어가게 되면 아예 그냥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pH 20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pH 7에서 8 중성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피하 주사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피하 조직의 pH가 7.4 정도입니다. 중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히알1, 히알4를 쓴다라고 하면 pH 7에서는 이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pH 20만 중성에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 주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피하 조직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면 히알루론한 베리어라는 게 있어요. 외야에 나가 있는 박해민 같은 선수들이 여기에 히알루론산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가 들어왔을 때 이 히알루론한 베리어를 뚫고 혈관에 닿아야 하는데 이 베리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분자량이 너무 크거나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pH 20 같은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쏴주게 되면 세포의 기질내 히알루론산 그물망 채널, 그러니까 박해민 선수를 일시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 쪽으로 이걸 뚫고 들어가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분자량이 크더라도. 이 내용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 게 샌디에고에 있는 할로자임이라는 회사, 할로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히알루론산이라는 피하의 통곡의 벽을 뚫어버린 회사입니다. 그럼 이 IV를 SC로 재형 전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지난번에 제 투자 포트폴리오 설명드리면서 감히 저는 이게 의료계의 아이폰 모먼트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게 되면 환자가 좋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CRI, 수액의 항암제를 섞어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수시간에서 길면 입원을 해서 며칠 동안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항암제를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를 통해서 SC로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수분 내로 피하 주사를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도 안 해도 되고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맞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환자도 병원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게다가 이 IV를 SC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약물이 오리지널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비열등성이라고 하는데 열등하지 않아요. 게다가 부작용은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입원해서 맞아야 될 거를 수분 내로 주사하게 되니까 의료비도 저렴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맞을 수 있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비용까지 저렴한데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환자만 좋을까요? 병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맥 주사는 이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가 하기가 어려웠고요.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SC로 재형 전환이 되게 되면 간호사 누구라도 빠르게 처치가 가능해요. 쉽게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편의성이 증대되고요. 투약 준비 및 처치에 들어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소모품 원가도 당연히 감소합니다. 사람도 적게 쓸 수 있고 소모품도 적게 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원래대로였으면 입원을 하고 맞아야 될 환자가 그냥 몇 분 만에 맞고 가니까 병상을 차지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 위급한 환자들이 들어와서 회전율도 증가하고 할 테니까 병원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병원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맥 주사하던 거를 피하 주사로 하면서 의료비가 줄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재정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사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쭉 나올 내용인데 이렇게 IV 주사를 SC 주사로 제형 변경을 하게 되면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새로운 약으로 보게 돼 있어요. A라는 약이 원래는 정맥 주사용이었는데 이거를 바꿔서 SC 주사로 바꿔버리면 원래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년 정도의 신약의 특허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이 만약에 나온 지 19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IV 약을 SC 약으로 바꾸면 이 약의 특허를
처음부터 20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IV를 SC로 바꾸면 특허 연장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또 이 회사는 이 약물의 독점권을 SC 주사에 대해서 가지게 돼요. 이렇게 특허를 연장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가는 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제약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약을 제형 전환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의 입장에서 IVSC 제형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저는 IV의 SC 제형 전환을 의료계에 감히 아이폰 모먼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기술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달라질 것이다. 제약사의 이제 에버그리닝 전략 관련해서 그거의 가장 실증적인 예가 화이자의 비아그라입니다. 이 비아그라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이제 화이자의 주가 그래프인데 여기 보라색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2000년 즈음 고점을 찍은 주가가 쭉 2011년, 10년까지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 2010년, 11년 이 즈음에서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88정인이 뭐니 별의별 이런 복제 약물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약이 워낙 중요한 약인데 원래는 화이자만 생산할 수 있었고 고통받는 남성분들이 모두 비아그라만 먹었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다른 약이 다가오는 거를 이제 시장이 알았던 거예요. 물론 100%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 특허권이 풀리는 것 때문에 화이자 주식이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까지 쭉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IV를 SC 제형을 전환을 해서 특허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로자임, 알테오젠의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기술을 하이브로자임 그리고 ALT-B4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필요성입니다. 치료 효과 개선이 기대가 된다. 더 적은 IRR, 치료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IRR은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배송환을 세척하기 위해서 강한 걸 흘려보냈을 때 뭐 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부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동시에 치료 효과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SC 제형으로 전환하면서 특허를 새롭게 카운트다운 할 수 있다. 특허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의 필요성이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이 히알루론산 통곡의 벽을 무너뜨린 게 할로자임이라고 했죠. 알테오젠은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죠? 이제 할로자임에 비해서 이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특허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기반 물질인 ALT-B4 같은 경우에 미국 특허가 2043년 거의 한 2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올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이에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특허도 길고 이미 검증된 안전한 기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그러면 최초로 통곡의 벽을 무너뜨렸던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기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토의 시작, 그러니까 일기토가 말을 타고 1대1로 승부를 보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일기토의 시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할로자임의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인핸즈라고 해요. 알테오젠이 나오기 전 유일하게 IV를 SC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인핸즈였고 사람 몸에 존재하는 pH 20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와일드 타입이라고 해요. 야생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쉬운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pH 20을 유전자 클로닝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서 재조합 pH 20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사람의 pH 20을 만들어내는 그 DNA 설계도를 찾아내서 그 설계도를 쥐나 뭐 래트 같은 포유류의 세포에 삽입해서 더 많은 양의 pH 20을 만들어내는 게 할로자임의 기술입니다. 2013년 이제 로슈의 블록버스터 항암제였던 허셉틴이라는 약물을 IVSC 제형 변경에 성공한 게 이제 최초의 이런 성공 사례였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ALT-B4라는 물질을 통한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할로자임 기술하고 기능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알테오젠은 이걸 어떻게 개발하게 됐냐면 할로자임이
이런 아이폰 모먼트를 만들어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박혜민을 뚫는 그런 타구를 날려보내는 걸 대전에서 알테오젠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할로자임은 저걸 저렇게 만들었고 저런 특허가 걸려 있는데 내가 저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걸 어떻게 풀어냈냐면 할로자임은 우리 몸에 있는 와일드 타입 pH 20을 활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G나 레드에 넣어서 대량으로 만들어냈는데 알테오젠은 도메인 스와핑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제 효소를 이리저리 잘라서 재조합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pH 20하고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자연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은 활성도 좋고요.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온에서 안정적이고 심지어 면역 거부 반응도 덜 나타납니다. 이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알테오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아이폰 모먼트를 또 다시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마 할로자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건 아니지. pH 20 재조합 기술은 우리 특허야. 근데 알테오젠은 저기요, 이거 pH 20 아닌데요? 잘 보세요. 원료도 다르고요. 생긴 게 아예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애국가 볼 때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뭐 추신수 선수, 싸이, 이세돌 씨, 박지성, 김연아 이런 분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특허 괴물들이 그걸 갖고 가가지고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은 제일 뛰어난데 당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이런 특허 같은 걸 촘촘히 걸어야겠다.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의 이 기술은 할로자임이라는 미국 회사가 만들었던 거를 뒤늦게 보고 저걸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싹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뭐 세계 최초도 좋고 다 좋은데 알테오젠의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저는 국뽕을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 알테오젠 로고도 여기에 충분히 들어감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기만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기술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했듯이 도메인 스와핑 기술이라는 걸 사용해서 새로운 변이체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ALT-B4의 3D 모식도인데 이제 수율이 더 높고요.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활성도도 더 높고 면역 반응도 더 적어요. 와일드 타입 pH 20에 비해서 할로자임의 그것에 비해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히알1 그러니까 히알1부터 히알4 그 다음에 pH 20에서 우리 몸에 5가지 히알루론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히알1하고 이제 pH 20하고를 떼서 요리조리 막 붙여본 거예요. 알테오젠에서. 그래서 한 300개 정도의 이런 변이체를 만들어내서 그 중에 제일 이제 히알루론산 효소도 잘 분해하고 많이 만들 수 있고 효과도 좋은 거를 이제 하나를 뽑아내서 그거를 ALT-B4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야, 너네 이거 pH 20 재조합 기술 우리 기술인데 그렇게 훔쳐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알테오젠 기술은 pH 20을 활용한 게 아니라 히알1이라는 단백질이랑 요리조리 섞어서 3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의 듣도 보도 못한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예 새로운 형태를.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할로자임의 pH 20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이제 말티즈입니다. 이게 pH 20이에요. 이걸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ALT-B4라는 건 뭐냐면 이 말티즈가 있고요. 히알1이라는 푸드를 데리고 온 다음에 이 둘을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말티푸입니다. 말티푸가 ALT-B4, 말티즈가 pH 20. 할로자임은 야, 니네 이거 pH 20이랑 같은 거 아니야 하는 거고 알테오젠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엄연히 말티푸예요. 말티즈가 아니에요. 푸드라고 섞여서 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다투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도메인 스와핑 기술은 아니고 뭐 하이브리드 이런 기술에 가깝지만 이제 비유를 위해서 든 건데 저는 말티푸가 말티즈 만약에 같은 거다라고 하면 보호자들이 엄청나게 화내거든요. 말티즈 보호자도 화내고 말티푸 보호자도 화내요. 그냥 둘은 전혀 다른 종인데 무슨 같은 거냐. 근데 전 개인적으로 ALT-B4를 이렇게 푸들이랑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이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첫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안전성 기능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약이 뭐였냐면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매출이 가장 높은 면역 항암제였어요. 머크의 약물인데 머크가 알테오젠의 이 기술을 사가서 블록버스터 약물을 SC로 전환하는 그 임상을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의 알테오젠 기술을 활용해서 SC 주사를 해봤더니 의료진 활동 시간, 준비 과정, 투여 과정의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아무나 놓을 수 있고 준비물도 적고 그냥 쉽게 쓱 찔러버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환자가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투약 시간이 93% 이상이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였으면 30분 이상 걸렸고 심지어 부작용이 있거나 한 환자들은 입원을 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알테오젠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투약 시간이 거의 2분 조금 더 걸리는 정도로 쓱 맞고 그냥 바로 집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 투여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의 신약 임상 과정은 3상까지 있잖아요. 전임상을 포함하면 전임상, 1상, 2상, 3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형 변경의 경우에는 임상, 2상은 생략이 됩니다. 이 제형 변경이라는 건 원래 있던 약물을 새롭게 형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1상에서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이거를 안정성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이제 2상은 원래대로였다라고 하면 소수의 환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를 있는지를 보는 거였는데 이 제형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상은 생략을 하고요. 대규모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기존 치료제보다 나쁘진 않은지를 보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는 걸 우리가 비열등성, 그러니까 열등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오리지널 약물과 이 약물의 효과가 이제 10% 이내일 때 우리는 그 비열등성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트루다에 알테오젠 기술을 붙인 이 키트루다 SC 약물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3상을 통해서. 원래 키트루다보다 SC로 바꿨을 때 전혀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또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 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또 이 종양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이오 투자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완전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Complete Response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완전 관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종양 치료 후 영상 검사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건 완치의 개념과는 다르고요. 이제 사라졌던 종양이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CR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PR이라는 게 있습니다. Partial Response라고 해서 부분 반응인데 이제 CR과 다르게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종양의 크기가 한 30% 정도 이상 감소한 상태를 우리가 부분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부분 관해라고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는 스테이블 디지즈 SD라는 안전병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의 완전 반응이나 부분 반응, CR이나 PR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종양이 커지지 않은 상태, 커지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본 ORR,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Objective Response Rate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종양을 치료했을 때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히 종양이 사라진 환자, 그리고 30% 이상 종양이 사라진 환자의 숫자를 더한 다음에 이제 전체 환자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ORR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Disease Control Rate라고 해서 질병 조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완전히 종양이 사라진 환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라진 환자, 그리고 종양이 줄지는 않았지만 커지지도 않은 안정병변 환자, CR 더하기 PR 더하기 SD, 이거를 DCR이라고 합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30% 이상 감소했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된 상태를 더한 비율. 이 약물이 종양의 진행을 얼마나 막아줬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양이 더 진행되지 않고 버틴 기간을 의미하고요. 이제 전체 생존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빠르게 약효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PFS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키트루다나 이런 면역 항암제를 SC로 바꿨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어땠는지라는 표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렵지만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제가 쉬바알 하다 보면 댓글 달리는 것 중에 이제 가끔 이 종목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열성적인 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로노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보로노이를 하기 위해서는 종양, 항암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뭐 비만이나 어떤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땅콩 알사탕이나 이거에 비해서 조금 어렵지 않나요?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집에 뭐 종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암에 걸려본 분이라면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로노이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속마음은 이렇다. 보로노이 그거 어떻게 하지? 제가 보로노이를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루게 되면 거의 이제 머리띠 둘러매고 정말 학부생 때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기 가면 막 비소세포성 폐암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뭐 비소라는 어떤 뭐 물질 때문에 생기는 암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기 나오는 이런 CR, PR, 완전 관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종양 치료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개념을 이야기해.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 왜?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SC 아까 IV 제형에 비해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고 그랬잖아요. ALT B4와 만나서 어떻게 입증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플리트 리스폰스 CR 나오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종양이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 완치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영상검사에서 종양이 사라진 상태, 완전 반응이 나타난 상태가 IV 주사를 했을 때 42.1%였어요. 키트루다를 맞고 폐암에서. 근데 이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 45.4%더 늘어났습니다. 좋은 거죠? 그 다음이 이제 PFS, 종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몇 달 동안 버텼는지 그 결과를 보면 키트루다 IV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8개월을 버텼고요. 이제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8.1개월을 버텼습니다. 그 뭐죠? CR도 더 높아졌고 PFS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3상에서 보려고 했던 게 기존 오리지널 약물에 비해서 이제 제형 변경을 해서 SC 약물이 됐을 때 효과가 10% 정도 낮은 거는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비열등성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 기술과 키트루자 IV 제형이 만났을 때 CR과 PFS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이거 단순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할로자임이 IV를 SC로 변형했던 뭐 옵디보라든가 이런 약물을 봐도 이제 똑같이 CR이라든가 PFS 같은 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은 뭐다?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꾼다라는 게 비열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효과도 좋고 당연히 이제 혈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없으니까 부작용도 낮은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알테오젠이 갑자기 이상한 거를 나만 할 수 있었던 이상한 거를 들고 나오니까 야, 너 그거 pH20 우리 제조합 기술 훔친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그거를 도메인 스와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말트즈가 아니라 말티푼데요 라고 했다라고 했죠. 이 내용을 아마 처음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할로자임은 IVSC 제형 변경 기술 이넨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슈, 화이자 등의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할로자임은 IVSC 제형 변경은 우리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술이야 라고 외치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아닌데 내 기술도 되는데 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심지어 알테오젠의 기술은 인엔즈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낮은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은 전 세계 면역항암제 매출 1위 키트루다를 생산하는 머크의 이제 기술 이전까지 성공을 했고, 보셨다시피 키트루다 SC는 비열등성을 입증해서 임상 3상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떻죠? 알테오젠의 기술이 튀어나와서 전 세계 1위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생산하는 머크와 만나서 이렇게 임상 3상까지 성공하다 보니 알테오젠의 기술로 독점적 지위가 깨질 위기의 할로자임은 이제 머크를 상대로 PGR이라는 거를 통해 소송전에 나섰어요. 포스트 그랜트 리뷰라고 하는데, 너네 특허, 너네 키트루다 SC로 만드는 거 우리 특허 뺏어서 우리 특허를 몰래 활용한 거야. 이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은 PGR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머크의 키트루다 SC 약물은 할로자임 엠다이즈 기술을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머크와 알테오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둘은 전혀 달라. 말티즈랑 말티프가 어떻게 같아. 게다가 우리는 pH20을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pH20이랑 히알루론이랑 재조합해가지고 세상에 없던 듣도 보도 못한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니네 기술을 활용한 거야. 하이브로자임이 심지어 니네 거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야 라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이제 두 회사는 할로자임의 기술 특허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얘네 애초에 기술 특허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귀에 나오는 애가 얘네가 걸어놓은 특허 때문에 뭘 만들 수가 없잖아. 이걸 취소해줘 라고 이제 특허 무효 소송까지 제기를 한 상태예요. 이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일기토는 여전히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면역항암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장에 나올 예정이냐면 다가오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23일 날 FDA에서 이거를 제품 승인을 해주게 되면요, 바로 다음 달 시장에 이 약물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지금 걸고 있는 PGR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걸 수 있어요. 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 키트루다 SC를 막아주세요 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한에서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인데, 요 박스신 부분을 보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될 경우도 아래의 근거로 기각이 예상된다. 첫 번째, 할로자임이 엠다제 특허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증거 제시가 불가능하다. 그렇겠죠. 알테오젠 기술로 SC 제형 전환이 일어난 약물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키트루다 SC가 나오면 그때서야 시장에 진입하게 돼요. 나오지도 않은 약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제시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PGR 진행 중이므로 가처분을 보류할 거다. 야, 이미 법원에서 PGR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이거를 가처분을 내가 너한테 승인을 해줘.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려워라고 할 거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 키트루다 SC,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면역항암제고 그만큼 중요한 약이란 말이에요. 유방암, 폐암, 뭐 여러 다양한 암에 쓰이는 약물인데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물인데, 이거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약물이 못 나오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뭐 할로자임 편도 아니고 머크 알테오젠의 편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환자의 편일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판단하는 사람 주변에 뭐 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키트루다 SC 제형이 나왔을 때 입게 될 혜택이 아까 말했듯이 많고 많은데,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정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를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지난달 29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할로자임이 특허 11건 중에서 86개 청구항을 취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할로자임이 머크한테 이렇게 걸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PGR을 통해서 너네가 우리 거 훔쳐갔어 라고 걸었는데, 머크와 알테오젠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그랬죠? 아니야, 우린 우리 거야. 또 하나, 야 근데 애초에 니네 이 특허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너무 광범위하게 걸려서 이거는 경쟁 약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취소해야 돼.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할로자임이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 중에 이제 86개 청구항을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쫄리면 돼지지던지. 예. 아마
할로자임도 알 겁니다. 자기들이 건 PGR이 약간 억지라는 거. 그다음에 알테오젠을 이 특허 소송전에서 이 엠다제 가지고 머크와 알테오젠에게 건 이 특허 소송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텐데, 뭐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죠. 이 알테오젠의 약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효과도 더 좋고 부작용도 낮고,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자기들의 약물은 이제 타겟 독점에 걸려 있어서 확장을 할 수 없는데 알테오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파일을 계속 뺏어올 게 자명하니까 이런 PGR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괴롭히는 건데, 알테오젠과 머크 연합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로자임한테. 쫄리면 되져라. 너네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딴지 걸고 하면 너네 특허 없애버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로자임,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ALT-B4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알테오젠은 그럼 ALT-B4 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히알루론이다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단독 제품, 테르가제라는 단독 제품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키트루다 같은 약물이 섞은 게 아니라 ALT-B4입니다. 이거.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이걸 어디에 쓰냐면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를 줄이는 데 쓰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거를 맞으면 피부가 이제 촉촉하고 탱탱해지니까 그런 걸 맞는데, 그걸 할 때 부작용이 있나 봐요. ALT-B4라는 게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랑 같이 한다? 파마리서치랑 한다. 파마리서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죠? 네, 리쥬란, 심루타, 10배거 이상을 친 파마리서치와 국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테르가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에 비해서는 당연하고, 할로자임의 이거에 비해서도 4배 더 많은 양을 투여해도 더 낮은 주사 부위 부작용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이거를 맞았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나 그런 게 심할 수 있는데요. 이 테르가제라는 걸 같이 맞으면 통증도 덜하고 붓기도 조금 덜 생겨요. 어떻게 같이 맞으실래요?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거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네, 그렇게 같이 놔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이 테르가제라는 제품도 이제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으로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아일리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당뇨성 망막 부종, 이런 거를 황반 부종 같은 걸 치료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의 바이오시밀러가 알테오젠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약물의 이름이 아이럭스-B라는 약물이고요. 이게 9월 17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해서 유럽에서부터 이제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단순히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플랫폼만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ALT-B4라고 하는 단독으로 제형해서 사용하는 약물도 갖고 있고요. 셀트리온처럼 다른 회사의 약물을 바이오 복제약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ALT-P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IR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인데, 롱액팅 휴먼 그로스 호르몬,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사람의 성장 호르몬 주사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CAGR 뭐라고 그랬죠?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했죠. 이런 단어에 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부터 32년까지 우리의 예측치가 8% 정도씩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2032년이 됐을 때 이 성장 호르몬 시장이 이만큼이나 큰 볼륨을 차지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약물은 2019년에 브라질의 크리스탈리아라는 회사에 기술 수출이 된 부분이고요. 임상 1B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 글로벌 임상을 이제 인도 등에서 알테오젠이 주도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이 브라질 회사인 크리스탈리아가 부담해요. 그래서 크리스탈리아는 이 약물이 뭐 2상, 3상 통과를 했을 때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판권을 보유하게 되고, 알테오젠은 그 외의 지역에서 이거를 추가적인 애로도 가능하고 판권을 보유하게 돼요. 이거에 대한 임상 이상, 이렇게 시장성이 큰 장기 지속형 성장 호르몬 시장도 알테오젠이 가진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딜리버리 솔루션 제공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약물에 ALT-B4,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박해민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약물을 같이 섞어서 주약하게 되면 투약 시간이 짧아지고 약물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투약 부위 회복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쓰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돼지의 뭐 측면 부위에 약을 섞어서 투약을 해봤더니 원래는 평균 14분 동안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9분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약물도 더 빠르게 확산되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되더라.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ALT-B4를 어떤 약물에 섞어서 주사하게 되면 시간 짧아지고 확산 속도 빨라지고 투약 부위 회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ALT-B4를 섞어 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LT-B4를 무궁무진하게 다른 약물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울트라 롱액팅 플랫폼 퓨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한 달짜리 제제를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게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거 뭐죠?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ALT-B4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한 달짜리 제형도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발에 들어간 상태예요. 2027년에 임상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2년이나 남았어요. 이미 이거는 펩트론도 있고 뭐 G2G 바이오도 있고 인벤티지 랩도 있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고 많은데 왜 알테오제는 이제 와서 한 달 제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앉아있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비만이 핫하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걸쳐두기 위해서 시도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쩌면 여전히 비만 시장은 먹을 게 많고 지금 임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장기 지속형 주사 제형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지금 핫한 이 비만 시장,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시장도 2027년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ALT-B4, 그다음에 ALT-B4의 단독 제제인 테르가제, 그다음에 아이럭스비 같은 바이오시밀러 이런 게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이런 기술 갖고 있으니까 만들어주세요라고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테오젠도 펩트론처럼 cGMP 같은 걸 획득을 해서 의약품을 직접 생산을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공장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2028년까지 상업화된 GMP 시설을 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 쳐놓은 거는 이제 CAPEX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CAPEX라는 게 어떤 공장이나 설비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CAPEX 비용이 한 2,5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대요. 이걸 만들려면 2,50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의 회사에서 2,500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유상증자 하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 누굽니까? 국가대표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가로 열고 보유자금 활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공장 만들려고 짜치게 유상증자 같은 건 안 해요 라고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서 IR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돈이 너무 많은 회사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우리 돈으로 알아서 지을게, 2028년까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팔게, 그래서 돈 더 벌어서 주가 더 올려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상으로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질문 하나입니다. 알테오젠 주식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알테오젠은 ALT-B4 하이브로자임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말에 제가 쉬바알 알테오젠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6,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